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메리카 포스트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공통 이슈를 지향하는 유엔에서 맛보기 데뷔를 했습니다. 유엔 개혁을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연설에는 지금까지 유엔을 강하게 비난했던 어조는 없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만족스럽게 웃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개혁 발언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올해 유엔 총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 핵입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외교가 성공하지 못하면 북한은 파괴될 것이라고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국무장관은 세계가 평화적인 해결을 하라는 압박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아마도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 관계자들이 경고합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발사를 경고하는 등 여러 조건이 갖춰지면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은 50%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다음으로 주목받을 이슈는 미얀마 군사정권의 로힝야족 인종 청소입니다. 민주주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입 다물고 있어 노벨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광주 인권상 취소 주장도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공유주택 에어비앤비에 나온 뒤 시리아 난민이 투숙했습니다. 흑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이 무죄 판결을 받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시위가 이어져 8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내무장관이 국립공원 축소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대신 사냥과 낚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 내무부 방침입니다. 베이비부머의 바이블이었던 잡지 롤링스톤이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창업자와 그의 아들은 출판계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에미상 시상식은 두 가지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스트리밍 시스템인 훌루 프로그램이 작품상을 수상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유엔 총회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7시 그러니까 2시간 전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유엔의 그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그 뉴욕에 도착을 해서 금요일에 연설을 할 예정이고 금요일에 연설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은 지금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확실하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국의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은 굉장히 올해 유엔 총회에서 중요합니다. 보통 때에 그 유엔 총회 하면은 그냥 연례 행사니까 넘어가지 하는 것이지만 올해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그 이마누엘 마크롱이 처음 그 대통령이 돼서 전혀 이 두 사람이 전부 그 정치계에서는 아웃사이더인데다가 좀 그 새로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특히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다른 기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유엔에 내는 여러 가지 그 분담금을 가장 그 많이 그 맡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평화유지군 같은 데도 28%인가를 미국이 맡고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유엔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주 그 효율적으로 개혁해야지 된다. 유엔 무역론까지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데 기조연설은 내일 합니다. 내일 하는데 오늘 이제 잠깐 제가 앞서 그 맛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엔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으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일단 북한 핵 문제 이런 것은 다 내일 얘기를 할 테고요. 관료주의 같은 것을 없애야지 된다. 그리고 유엔에 돈 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관리를 잘해야지 되는데 투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돈 내고 투자한 결과가 지금 너무 바쁘다가 아니라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말하자면 무대 데뷔의 발언입니다. We encourage the Secretary General to fully use his authority to cut through the bureaucracy, reform outdated systems, and make firm decisions to advance the UN's core mission. 네, 이 같은 관료주의 시스템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유엔의 중요한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돈이 잘 효율적으로 써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라고, 비즈니스 스타일을 바꾸라고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Changing business as usual.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을 바꾸고 개혁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써온 것을 그대로 읽었고 원래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최고치의 유엔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말하는 톤도 굉장히 좀 평이하게 써온 것을 읽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무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데뷔를 하는 오늘이었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처음부터 맨 앞에 입장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자리를 안내를 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제일 왼쪽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편에 이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다시 또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이제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하실 차례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미소까지 띠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유엔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맞는 말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도 유엔의 이 관료주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Mr.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ngagement and your support. And I'm very grateful to all the leaders here today. Someone recently asked what keeps me up at night. And my answer was simple: bureaucracy. Fragmented structures, Byzantine procedures. 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런 본격적인 회의에서 지금까지 파리 기후 조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말에 국무장관이나 아니면 유럽연합의 에너지 관련 부의 관계자들은 미국이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백악관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국무장관도 조건이 맞는다면 대통령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점에서 새로움에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 같은 것도 있고요. 이란 이슈도 있고 해서 올해 유엔 총회는 무엇보다도 사무총장 자체가 가장 극박하고 중요한 이슈가 북한 핵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닷새 동안 계속 코리안 아메리칸도 코리안들도 지켜봐야 될 게 올해의 유엔 총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이 유엔 총회를 전후로 해서 미국의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도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들어볼까요? 네, 맨 마지막에 많은 밀리터리 옵션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맥메스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니키 헤일리는 미국이 외교적인 문을 다 열어놔서 북한의 입장까지도 타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미국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을 방어해야지 되기 때문에 북한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We wanted to be responsible and go through all diplomatic means to get their attention first. If that doesn't work, General Mattis will take care of it. That basically, if North Korea keeps on with this reckless behavior, if the United States
has to defend itself or defend its allies in any way, North Korea will be destroyed. And we all know that. And none of us want that. None of us want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같은 이 이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같은 타임에요. 어제 계속 인터뷰에서 페이스 더 네이션의 인터뷰에서 존 디컬슨에게 지금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라는 압박이 전 세계가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북한의 붕괴도 원치 않고 정권 교체도 원치 않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도 약간 언급을 하거든요. 미국의 peaceful pressure campaign is built around in putting together the largest and strongest international coalition we can to send the same message to North Korea and to North Korea's neighbors, China and Russia, that this is the policy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you've seen that expressed now in 2 unanim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impose the strictest sanctions ever. 네, 유엔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제재안을 2번이나 최근에 통과시킨 것도 사실은 북한을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전에는 북한의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도 너무나 압도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늘 미국의 입장만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야지 된다. 심지어는 북한이 왜 저러는지 북한의 입장도 직접 오해 없이 들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는 그날에 외무장관들도 회의를 하거든요. 그 외무장관에서 미국의 렉스 틸러슨과 북한의 외무상인 리 용호가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 용호 외무장관이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외교 문제를 이끌어왔고 아버지 김정은의 또 할아버지 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 대사도 하고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방어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하지만 그러나 이 리 용호가 세계 무대에서는 평양 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고요. 영어가 완전한 사람이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서도 세계의 다른 나라의 입장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질문을 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실력이나 시각을. 그 사람이 굉장히 정밀한 질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렉스 틸러슨과 리 용호가 지난번에 아세안 포럼에서는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만난다면은 오해 없이 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직접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아주 보수적인 주지사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 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한 군사적인 파워도 북한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외교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외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바탕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늘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니키 헤일리의 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니키 헤일리가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본부 안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스스럼 없게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유엔에서 먼저 몇 개월 일을 해봤잖아요.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편안하게 안내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할 때나 또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본인이 소개할 때나 참 유연하고 세련되고 감성이 있고 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북한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여러 나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의견이 강한 그런 나라의 대사와도 늘 끊임없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때 미국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얘기를 잘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의 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듣느냐, 얼만큼 듣느냐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사드에 대해서요, 요격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군이나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아침 뭐 폴리티코에도 보도가 되고 디펜스 원이라는 그 미디어에도 보도가 되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네요. 어제 저는 그 인터넷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신문은 오늘 아닐까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뉴욕타임즈에 아주 길게 기고문을 썼던데 별로 들을 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북한을 강하게 그 압박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그 썼습니다. 다 그 주장을 할 때는 근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왜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사드가 그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지 못한다고 보는가? 성공률을 50% 정도로 보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아주 멀리 있는 이슈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름을 우리가 그 들어온 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가 지금 그 미얀마의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헌법을 바꿨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외무부의 실권을 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미얀마 군사 정권이 최근에 불과 몇 주일 사이에 40만 명이나 되는 소수 인종이 그 난민이 돼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도 왜 아웅산 수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래서 노벨상을 박탈해야지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 잠시 뒤에 뭐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계속 유엔과 관련해서 들으실 내용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오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오일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북한에 들여가지 못하는 것도 안 됐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김정은에게. 로켓맨. 왜냐하면 예전에 2006년도였었 네, 그때 이제 그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이런 미사일 테스트를 핵 테스트를 하자 표지 모델로 이렇게 김정일이 서 있고 거기 라켓이 이렇게 있는 그 표지가 있었었거든요. 아마 그 국가안보보좌관 맥메스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그게 생각이 나더라. 로켓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로켓맨이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윗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로켓맨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하고, 그 북한에 지금 뭐 그 가솔린 사려고 그 가스라인 그 줄을 뭐 줄줄이 들어섰더라. 참 그렇네.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이제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또 예를 들어 평양이라 하더라도 개인 자동차에 그 가솔린을 넣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워낙에 이 그 오일 제한하는 것도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이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정을. 그 트윗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북한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오일이 갑자기 하나도 안 들어가는 엠바고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자가용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오일이 부족하다고 오일 사려고 가솔린 그 가스 스테이션에 줄을 쫙 서 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 폴리티코와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디펜스 원이라는 그런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그 미디어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그 인상적인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마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robabl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국방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경고가 돼 왔던 일인데 지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사드가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매듭지어지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게 국방부 바깥에 국방 전문가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을 명중하는 것은 실패로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리고 또 7월 달에도 사드 테스트를 한 그 중장 루터널 제너럴 샘 뭐였죠? 샘 누구 미사일 방어국장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지금 미국의 1981년도에 만들어진 초당적인 핵과 생화학 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비영리 재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대 규모예요. 이 재단 이름이 이제 플러그 쉐어스 펀드라는 곳인데 1981년부터 지금까지 1억 달러 기부를 받았으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곳이죠. 이 재단의 회장인 조 세린콘 씨가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은 지금 미국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방패, 쉴드라든가 돔 이런 단어를 쓰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표현을 할 때 이것은 안보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틀리는 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방 관계자들도 미국의 국방 능력을 방어 능력을 과장한다면서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해라라고 하면은 본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화성 14호를 미국에 쏘면은 미국이 이제 막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완전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쟁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아주 신사적으로 전쟁할 때처럼요. 우리가 화성 14호를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어디를 향해서 쏘겠다 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경고를 한 뒤에 미국을 향해서 쏘면은 그것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핵탄두가 미국이 예상했었던 핵탄두라면 또 그것도 한 발만 발사를 한다면 또 북한이 유인하기 위해서 핵탄두처럼 보이는 가짜를 발사하지 않는다면 그 밖에도 전파 방해나 낮은 고도에서예요. 아니면 전파 탐지기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 예상하고 준비한 정도라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100% 완전하게 요격 시스템으로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이제 격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그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가능성은 50%대 5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북한이 한 발 발사할 때 4기, 5기의 요격기를 발사할 시간이 있다면 가능성은 높아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에 대해서는요,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디펜스 원과 폴리티코를 이제 투데이US.com에 이제 링크를 시켜놓겠습니다. 라디오로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데는 한계가 있고 모든 분들에게 디테일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점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곳 또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여러 곳에 있으면은 요격극이 다 발사대에 실려 있고 또 예를 들어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갔지만 발사대에 다 올려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곳에 괌 같은 데 배치된 곳에서 날아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시간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 사람들과 미국인들도 다 알아서 계산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이 미국이 준비하라고 우리 지금 미사일 쏘니까 격추 준비하라고 협조를 하겠어요. 그건 당연하게 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스케줄 확인을 못했네요. 아웅산 수치 이제 지금 미얀마의 외무장관이잖아요. 국가자문이기도 하고 유엔에서 연설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유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1962년부터 군사정부잖아요. 지금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로힝야라는 족이 미얀마에 있는데 미얀마의 이제 서북쪽 북서쪽에 있는데
미얀마는 거의 90%가 불교 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구의 4%인데 무슬림입니다. 투표권이 없어요.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동원돼서 뭐 일을 해야지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는 70%가 이제 뭐 너무 구체적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소수 인종도 많지만 이 로힝야라는 무슬림 소수 인종이 4%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계속 예전부터 지금까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종교 전쟁인 거잖아요. 모든 곳에 이제 기본 속까지 들어가 보면. 그래서 로힝야족은 자신들을 예전에 아랍 무역상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15세기부터 그곳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지금 군사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불법 이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까지도 그 이전에도 계속 박해를 받아오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로힝야에서 반군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반군은 아니고요. 2016년부터 이제 이런 것이 조금 시작이 돼서 하도 로힝야족을 정부에서 군대에서 압박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뭐 세금만 많이 내게 하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몇 주일 전에 이 이제 반군이라고 부르는, 지금 미얀마에서 부르는 그 소수의 그룹이 이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경찰 초소라고 할까요? 국경 초소를 습격을 해서 9명의 경관이 숨지고 무기를 탈취를 했고, 그런데 지금 방글라데시로 이 억압을 못 견디겠다고 피신하는 사람의 80%는 여자와 어린이거든요. 8월 25일부터 지금까지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방글라데시로 갔는데, 방글라데시 시민들은 자신들도 먹을 것 없으면서 텐트 주고 옷 주고 뭐 몇천 달러를 들여서 모든 것을 난민들을 위해서 사주고 하는데, 막상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 국가도 가난하니까 우리도 받아들이기 참 힘들다 하고, 유엔에서는 인종 청소의 그야말로 텍스트북이다,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웅산 수치는 민주화의 상징이잖아요. 가택연금 됐었고, 아버지가 미얀마의 독립의 상징이고, 이제 가택연금 됐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91년도였잖아요. 받으러 노르웨이 가지도 못하고 2012년에 나중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원 이제니 됐었고, 이제는 외무장관이고 국가자문인데, 미얀마 군사 정권이 헌법을 바꿨잖아요.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 되지 못하도록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갖고 있거나 자녀를 갖고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 아웅산 수치가 원래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뭐 어머니 병간호 하려고 미얀마에 와서 그 상황을 보고 눈 뜨고 이렇게 민주화의 상징이 된 사람 아니에요? 옥스포드 대학 다닐 때 이제 후배였었던 티벳을 연구한 영국인과 결혼을 해서, 마이클 엘린가,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아들이 2명 있으니까 대통령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외무장관이 돼서 지금 국가자문을 하고 있는데, 군이 워낙에 막강해서 미얀마는 국방 예산이 정부 예산의 14%인 국가입니다. 아웅산 수치가 군과의 협력도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가기 위해서, 개헌이라든가. 그런데 실권은 군부가 쥐고 있고, 로힝야족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 투표권이 없고, 불교인 대다수가 이제 불교인 이제 버마족이 한 7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이 70%의 버마족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로힝야족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인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학살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이것은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지금 유럽에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 노벨 평화상 빼뜨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광주 인권상 1회인가 2회인가에 탔잖아요. 우리 너무 창피하다. 광주 인권상을 지금 아웅산 수치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엔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거죠. 괜히 열냈어요. 자,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난민들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일들도 있네요. 에어비앤비에 지난주에 시리아에서 2012년도에 미국으로 난민으로 도착한 사람, 그리고 이제 같은 여러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렸을 때 살았던 4살 때 살았던 그 집에서 에어비앤비로 잠을 잤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집이 올해 2월 달인가 경매에 나와서 누군가가 한 200만 달러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로 싼 값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룻밤 여기서 자는데 700달러 넘게 725달러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념물 같은 걸 갖다 놨는데 그거 원래 트럼프 대통령 거 아니고요. 이제 새로 집을 산 사람이 마련을 한 거겠죠. 그래서 하루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에서 한번 자본다 하는 거예요. 725달러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은 값은 당연히 싸질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세계 리더들이 유엔 총회에서 난민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옥스팜이라는 그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 단체가 있잖아요. 이 옥스팜 미국 본부에서 시리아, 소말리아, 베트남 난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대통령이 여행 금지 같은 행정명령도 내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획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충고하고 싶다라고 그곳에서 잠을 잔 사람이 얘기를 하네요. 만약에 어렸을 때 4살 때 그대로라면 아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비심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국립공원이 많죠. 유적지로 지적이 됐는데, 지적이 되고는 하는데, 매년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행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행정부가 환경보호에 포커스를 둔다면 유적지 개발을 안 하고 하는 것도 또 보호하고 하는 것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라이언 징크라는 그런 내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적어도 이 국립공원 유적지 6군데는 없애자, 조지아주에 있는 곳 등등 해서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한번 검토해보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그런 그 레코멘데이션이에요. 그래서 27군데 가운데 6군데는 변화가 없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이런 것은 루즈벨트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미국 땅을 보존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국립공원을 없앤 대통령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즈를 줄이기는 하는데 그것도 아주 드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라이언 징크라는 그 내무장관이 대통령의 아들들이 아주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 표범 잡고 코끼리 사냥하고 헤헤 웃고 사진 올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아들이 원했던 그 내무장관이기도 합니다. 사냥이라든가 또 낚시하는 이런 것은 좀 활발하게 늘린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줄인다 하니까 당연히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은 환경보호그룹에서는 정부를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주에서 사흘째 시위가 이어져서 지금 80명이나 체포가 됐으니까 작은 얘기는 아니에요.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 경관이죠. 제이슨 스타클리라는 경관이 흑인을, 안토니 라마 스미스라는 흑인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라드니 킹 판결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블랙맨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 무죄 판결이 나오다니 하면서 밤늦게까지 어제도 세인트루이스 대학 캠퍼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국 본부까지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약간의 폭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장면, 유리창이 깨지고 한 것을 유리창 치우고 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샘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샘인 것 보니까
샘 쿡,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일 가능성이 높겠죠.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흑백 인종 문제를 고치는데 폭력이 들어간다는 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시위대의 좌절은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유리는 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유리 글래스에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다. 유리는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Black Lives Matter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락밴드 U2의 공연도 취소됐었어요. What really matters to Donald Trump is ratings. You got to have the big numbers. And I certainly hope we achieve that. 네, 에미상 아카데미 TV에라고 불리는 그 시상 장면인데 Is there anyone who could say how big the 지금 audience 얼마나 is?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른다 하면서 전 백악관 그 대변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백악관에서 늘 아주 그 지금은 해고됐지만요. 강하게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 방어했었던 to witness an Emmys, period, both in person and around the world. 네, 가장 그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본 에미상이다. 역사상. I can understand why you'd want one of these guys around. 그러자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이 사회자도 뭐 유명한 스티븐 그 콜베어 그 코미디언 풍자 코미디언인데 정말 그렇지 이렇게 제일 많은 사람이 봤어. 이게 나의 그 약한 그 자존심을 상당히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그 풍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취임식장에도 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일 많이 왔다고 한다. 뭐 이런 그 등등의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그 드라마 시리즈도 최고상이 그 핸드메이드 테일 그 시녀 이야기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했던데요. 이것도 역시 권위주의 미국의 그 암울한 그런 것을 그린 원래 소설이 원작이고요. 또 온라인 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훌루가 제작을 한 거.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새로움이죠. 네, 전 그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본인이 예전에 막 그렇게 말했던 잘못을 스스로 또 이렇게 풍자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잡지 롤링스톤스는 지금 처음 만든 71살의 사람과 이제 27살의 아들이 계속 해왔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해서 내놨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